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어디 할차례 했냐면 아마 여기 할차례 같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기본서는 이제 받으셨으니까 체크가 되신 분들은 아마 페이지 163페이지로 한번 보시면 163페이지 들어갈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서 할게요. 여기다가는 이제 별표를 좀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3개 정도. 여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높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성비가 높다는 거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저번에 지대로 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론이 3개밖에 안 나와요. 몇 개밖에 안 나온다? 3개. 그래서 딱 강의를 들으시면은, 마치기가 좋은 부분인데요. 동심원 선형 이론하고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보셔서, 프린트물을 좀 잘 활용하시고, 이제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기본서를 다 받으셨으니까 밑에 163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면서 동심원 이론은 이제 버제스라는 학자가 전개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튀넨이라는 학자 들어오셨죠? 튀넨 이론을 버제스가 따라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버제스가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서 이 튀넨은 미치지대설이겠죠. 미치지대설. 저번에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해 보죠. 안쪽은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 나갈수록 조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가지 우리가 띠를 형성하면서 동심원 구조를 그려요. 그 안쪽은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낮아요. 높고 우리가 수송비는 적게 들어가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나갈수록 이제 용사분이 와가지고 나갈수록 거리가 나갈수록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튀넨을 따왔다는 거는 버제스가 먼저 했어요. 튀넨이 먼저 했어요. 튀넨을 이제 버제스가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6가지 띠를 형성, 5가지 띠를 형성하는데 일단은 제가 요약계도 해놨지만 우리가 165페이지로 가시면 5개의 띠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165페이지에 5개의 동심원지대라는 박스가 하나 있죠. 요걸 이제 보시는데, 여기 안쪽이 이제 중심원문지고요. 중심원문지고, 12대라고 하죠. 그럼 명동에는 시청만 있나요? 백화점도 있나요? 모든 업무 시설이 모여있죠. 그죠? 그럼 안쪽은 당연히 지대가 낮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높고,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거든요. 인구 밀도도 높다.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다. 근데 옆에 보시면은 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 165페이지 가시면 제2지대에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전이라고도 하고 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천자가 옹길천자인데 여기가 공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튀어나가서 옹길천자로 써서 천이라고도 하고 전이다. 이렇게 여기에 경공업비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빈민들이 살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점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주거용과 이제 상업용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주거지대가 아니죠. 그럼 여기 옆에 고도둑이 있어요, 저도둑이 있어요. 저도둑. 그 다음 고도둑은 좀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멀리 나가려고 하죠. 통무자지대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위성도시가 만들어서 주거지로 여기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지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163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163페이지 가시면 거기 밑에 순서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중심 업무 지구의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전이의 전, 그 다음에 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이는 이제 혼재돼서 여러 다른 지역들이 두 지역 사이에서 중간 쪽 성격을 띈다고 해서 점이라고 하는데 전자 동음치고 저급의 저, 고급의 고, 통문의 통자 동음을 쳐보세요. 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중전 저고통. 그럼 우리가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인데 학교를 배워요. 고통스럽대요.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결혼이 버거워요. 버저스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론을 간다면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가 많아진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좋나요? 안 좋아지나요?
그럼 도시 문제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고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 오히려 많아진다.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내렸고, 그럼 이제 이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론으로 가면은, 자, 집 하나 보세요. 자, 이 버제스가 시카고대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학과 교수인데, 동심원 이론을 변경해서 아까 티넨의 이론을 따왔다 그랬죠. 티넨에 대한 고립국을 도시 내부 구조를 응용해서 이렇게 보는데, 자, 의에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실 게,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갔어요. 가장 오래된 실질적인 모델이고, 자, 우리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페이지 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9페이지에 지금 의가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은, 자, 우리가 버제스는 거주자 분화의 사회 공간에 대한 현상에 도시 생태학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지금 프린트문을 저번 주 거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가 아니라 오늘 새로 받은 게 있네. 새로 받으셨죠? 새로 받으면 2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 자, 2페이지 가시면, 거기 양가로 4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1페이지에 있다, 1페이지. 페이지가 다르죠? 오늘 거 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의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버제스는 거주지 분화의 사회적 공간에 도시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밑줄 쳐보세요. 도시 생태학.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시가 생물체는 아닌데 마치 생물체처럼 움직이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친입, 경쟁, 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치 친입하고 경쟁하고 천이해서 이런 뭐하지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제 생태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도시 생태학적 침입 경쟁 천이 나오면 누구 이론 찍으셔야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찍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이론을 본다면, 자, 요 중심 업무 지구석도 이건 쫙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칠판을 보시면은, 아까 도시는 인구 밀도나 접근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이 도심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점이가 공장에 있으니까 도시 문제, 범죄, 빈곤, 질병들이 적어지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고, 이 동심원에 아까 점이 옆에 저소득이 살고 있죠. 얘네들은 고용계가 적은 고용계가 많은 두도심,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양호한. 그래서 중심 다음에 점이 옆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자, 따라보세요. 중전, 저고통.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걸 본다면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 많아지고 저소득층들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고요. 아까 도시 생태학적 관점 기억나시죠? 요거에서 우리가 이 친입, 경쟁, 천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요 가정이 나오면 누구 이론을 찍으셔야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찍으셔야 되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꼭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전체적인 틀을 보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칠판을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 어떻죠? 이론으로 간다면, 안쪽일수록 아까 지대나 인구 밀도 접근성이 좋다는 건 아시겠죠?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니까 많아지고, 저소득층들은 점이가 공장지대니까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자, 따라서 생태학적, 친입, 경쟁, 천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제가, 요게 이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암기 기법을 해놨어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지금 누가 얘기했죠? 버제스. 무슨 이론이에요? 동심원. 근데 아까 제가 요거 생태학적 우리가 친입 경쟁 천이 기억나시죠? 그럼 시험 문제가 만약에 생태학적 친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어떤 이론 찍고요? 동심원. 누가 이겼다? 버제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생태학적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기 기법이, 자, 따라해보세요.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그럼 생태학적 나오면 그냥 이건 버제스예요. 버제스 동심. 근데 이제 친입 경쟁 천이가 있죠.
근데 그 안에 침쟁이 같았어요. 따라서 침쟁이 같았다. 그럼 침입, 경쟁, 천이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건 버저스다. 이렇게 이제 알아보셔서 이건 암기기법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이 따라서 호이트. 그래서 오늘 1페이지 보시면은 맨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을 보시거든요. 자, 그림 보시면 호이트의 선형이라고 그림이 보이시죠?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부채선. 자, 여기 이제 선자가 부채선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모양이다? 부채꼴. 그래서 교통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고급축들은요. 자, 요게 교통축이라면 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교통망이나 이런 교통축에 멀리 있기를 원해요?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럼 지대가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그러면 지대 지분이 높은 사람이 입지하겠죠? 그러면 소득과도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있다는 거죠. 아까 동심원 이론은 갑방향 수송비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를 못했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고려를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우리가 부채에 나왔다. 그럼 이게 무슨 이론이고요? 누가 얘기했죠? 호이트. 그 다음에 저급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얘랑 반대 입지하겠죠. 그러니까 주거 분리가 돼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가져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부채꼴 나오면 누가 얘기했고 무슨 이론이고 그다음에 교통축이 나오면 마찬가지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교통축이 나오면 자 요게 나오면 무조건 부채를 꼭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볼게요. 자, 그럼 선형 이론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선형 이론은 자 갑니다. 프린트를 보세요. 자, 제가 아까 부채꼴 나오면 그냥요 이 부채가 이 부채선자죠. 그 다음에 교통축 교통 나와도 부채꼴 찍으셔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게 다 기출문제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자, 요거 따라보세요. 부채꼴. 자, 따라보세요. 교통망. 교통축.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그냥입니까? 선형입니까? 누가 얘기했죠? 호이트가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부채 들고. 호이트. 그럼 부채꼴 나오면 다 누구 이론이다? 호이트. 이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부채선.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기형이기 때문에 이 선자가 이제 부채선인데 얘가 세기형이니까 쌍시옷 들어가니까 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론을 좀 더 가겠는데, 자, 아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소득층들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호이트는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 주택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과도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돼요. 그럼 구입 능력이 높은 사람이 좋은 입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주택은 도심지역과 적성이 양호한 교통노선 쪽에 가까이 입지하죠. 요약을 보시게 되면 주택 리블룸이 높을수록 도심지역과 적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죠. 고급 교통축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아까 요거 프린트 보시면 요거를 보면은 맨 밑에 한 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가시면은 맨 밑에 VS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VS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아까 제가 자, 생태학, 친입경쟁, 천이 나오면 누가 얘기했어요? 동심원. 접근성이 양호한 저소득층이 입지하려고 하죠. 그럼 아까 자, 따라서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거기 누가 탔어요? 침쟁이가 탔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부채꼴 나오면 이 부채가 부채선자죠. 부채꼴 나오면 무슨 이론 찍으시고 부채 들고 어떻게 돼요? 호이토이. 그럼 교통축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세기형이다. 접근성이 양호한 고도층이 입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다핵심 이론. 그럼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래서 아까는 핵이 하나밖에 없는데 도심만 아니라 여러 부도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네들은 그 학자들이 한 명씩만 얘기했으니까 단핵이고 얘는 한 명 얘기했어요? 두 명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핵심으로 암기하시는데 그럼 도심이 하나밖에 없나요? 부도심이 또 있나요? 또 있죠. 그죠? 그럼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그다음 오래된 도시 신도시인데
자, 여기서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면 요걸 찍어요. 요약인데. 자, 이 해리솔만은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도심만 있다, 부도심도 있다. 현대 대도시고요. 복수의 핵이 있죠. 그럼 찍어드린다면은 요 핵의 성립 요인을 보세요. 성립 요인을 보시면은 넘겨보세요. 프린트 넘기시면은 페이지 뒤로 가시게 되면 거기에 핵의 성립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한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프린트랑 저의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동종은 따라서 동일업종. 동일업종이라는 자체는 다른 업종이에요, 유사활동이에요. 자, 이건 지분 따라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적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들은 흩어져 있어야 좋아요, 모여 있는 게 좋아요? 모여 있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동종은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질이라는 것은 따라서 다른 업종. 자, 주택지랑 공장 같이 있으면 충돌하죠. 다른 업종은 모이는 게 낫나요? 흩어지는 게 낫나요? 이 산자가 따라서 흩어질 산, 아까 집은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집적이 맞나요? 이건 분산이 맞나요? 분산. 비양립이라는 건 같이 존재하지 않는 걸 비양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양립적으로 같이 존재하면 비양립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지와 공장들이 분리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특정 위치에 대한 그 시설은, 자, 우리가 물이 필요한 공장은 물 근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송비가 중요한 것은 도로 근처에 있는 게 좋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짐을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이거예요. 동종은 그냥이요, 동일업종이에요. 다른 업종이요, 유사업종이에요. 그럼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럼 산이 나와야 돼요, 집이 나와야 돼요. 양립하고 같이. 근데 얘는 이종이라는 거는 충돌되죠. 그러면 얘는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집이 나와야 돼요, 분산이 나와야 돼요. 비양립이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러면 이종은 집적입니까? 분산입니까? 동종은요? 집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있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프린트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일부러 답을 안 해놨는데 몇 번이 가장 옳을까요? 5번이 맞죠, 그죠? 갈게요. 자, 1번에 가시면은 도시 공간구조의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아까 호이트의 선형이라는 자체는 교통을 생각했죠. 근데 교통만 생각했나요? 소득도 관련이 되나요? 관련됐죠. 그럼 우리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나타내서 요인으로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됐고요. 자, 그럼 아까 호이트에서 교통만 중요한가요? 소득도 중요한가요? 교통이 좋은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이 교통 발달과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있다. 자, 제가 부채꼴 나오고 교통망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무조건 호이트입니까? 호이트죠. 그럼 버제스 이론이에요. 이건 호이트예요. 호이트. 그래서 호이트가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침쟁이 아시죠? 침쟁이가 어디 텄어요? 버제스잖아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호이트예요. 이건 버제스예요. 버제스고,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층입 경제의 천이가 나왔고, 아까 점이라는 자체는 아까 중심지 옆에 있죠. 그럼 중심지의 옆에 있으니까 이 점이는 중심지에 먼 거리 있습니까? 근거리 있습니까? 원거리가 아니겠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 제일 맞겠어요? 5번. 다핵심은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럼 공업, 소매, 고급주택 있으면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자, 1번. 자, 소득 증가와 관계가 없다? 있다. 2번. 버제스예요? 호이트예요? 호이트. 자, 3번은 호이트입니까? 버제스입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바꿔낸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원거리예요? 근거리예요? 근거리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따라해보세요. 가성비가 높다. 높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걸로 쫙 해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는 안 넣어놨는데, 일단은 16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69로 가시면, 가시게 되면은 도시경제 기반 이론의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입지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일단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계산 문제가 뜨거든요. 계산 문제가. 양가로 2번에 입지계수가 계산 문제가 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계산은 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매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해드리고 일단 이론서부터 할게요.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2번 입지계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수출 기반 산업. 그럼 울산은 자동차를 수출하죠. 거제도는 조선소고. 그럼 울산시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입니까? 여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자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따라서 기반 산업. 기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들어가자마자 그냥입니까? 여기에 고용 인구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기반이라는 건 여기 안에 있는 내수시장이거든요. 그럼 식당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산업도 다 잘 되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비기반, 비기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반이 잘 돼야 비기반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기반이 아니었다는 걸 따라서 입지계수.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69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1번에 도시경제 기반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1번에 가시면 두 번째, 따라서 기반 산업. 도시의 주된 산업으로서 도시 외부의 재화나 용을 수출하는 그 산업이에요. 울산의 자동차 산업 같은 거. 화폐를 유입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산업이 막 많아지면 주위에 식당도 많이 생기죠. 그 식당은 따라서 비기반 산업. 도시 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 용을 생산하는 도시 내부의 화폐 유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 서비스업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즉, 기반 산업 성장이 비기반 성장에 유도하여 도시 전체 성장을 주도한다고 돼 있죠. 그럼 어떤 산업이 중요한 거예요? 기반이 성장돼야 비기반 성장도 되고 도시 전체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인 건 양가로 2번에 별표를 3개 치셨죠.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지계수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강하게 입지 분포가 돼 있는지를 그 지역이 기반이냐 아니냐라는 상대적 특화 정도의 전문화 정도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만 LQ라고 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이 올라간다. 그럼 거기 보시면 A 지역이라는 게 올라갔죠? 따라서 전국이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의 자동차에 대한 산업에 대한 구성비, 이렇게 얘기하고요. 밑에는 이제 전국을 얘기해요. 전국. 자, 그러면 이제 고용자 수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전체 산업에서 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비율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도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특정 산업을 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자동차 산업이 여기가 더 특화되어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명인데 20명이 고용되고 여기가 1000명인데 100명이라면, 자, 여기가 20%고 여기가 10%라면 울산이 더 비율이 높죠. 그래서 이건 일로 기준을 해요. 얼마를 기준한다?
그럼 1보다 크면 여기가 2니까 따라서 기반 산업이다.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따라서 비기반 수출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급자족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가기 때문에 자급자족.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냥 다음에 제가 계산할 테니까 항상 지역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전국은요, 내려가고 거기 아까 했던 거 보시고 고용자 수나 대신 인구나 소득, 생산액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1보다 크면 비기반이다, 기반이다. 기반. 1보다 작으면 기반이에요, 비기반이에요. 기반. 갖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과정에 이제 제가 계산 문제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입지 파트로 가볼게요. 입지 파트로 가셔서 페이지로는 172페이지 보시고요. 172페이지 보시고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프린트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 프린트에 3페이지를 펴놓으세요. 3페이지 보시면 테마 20 서비스업 상업입지 입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입지 파트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딱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입지라는 것은 19세기와 20세기론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잘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입지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17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참고에 입지론의 체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농업입지론 키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공업입지론 베버레이션을 하고요. 따라보세요. 상업입지론 상업입지론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네일리의 소매인력, 컨버스의 분기점, 허프의 확률, 넬슨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지가 이제 동양 입지보다는 이제 서양 입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나오는지는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밑에 이번에 서비스업 상업입지론에 파란 색깔이 많이 적혀져 있죠. 별표 쳐놓으시고 이제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여기 가져갈 거는 거기 보시면 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거기가 파란 색깔을 보시면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 동그라미 3번만 보세요. 따라서 배우지가 상권이에요. 상권은 인구 밀도가 적어야 돼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고객 밀도도 높을수록 좋죠. 소득수익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시험 문제는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상권에 관한 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프린트로 아예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으니까 프린트 위주로 가는데 자 이제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림을 봐서 중심지와 이제 배우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중심지하고 배우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크리스탈러가 얘기를 해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중심지 이론. 자,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를 하죠. 형성 과정을 얘기한다면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중심지는 이제 우리 학원 같은 데가 있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점포가 있는 중심지가 있고요. 여기가 시장이다. 상업지죠. 상업지고 점포가 있어요. 점포. 그다음에 아까 따라해보세요. 상권, 배우지가 상권이라고 얘기했죠. 상권. 그래서 배우지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상권이에요. 상권. 여기가 상권이다. 이렇게 보면서 배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우지는 아까 고객이 존재하는 주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중심지라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우지예요. 그럼 중심지는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가겠는데, 자, 얘가 여기다가 동네 슈퍼를 차렸어요. 그럼 현상 유지를 안 해야 돼요?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최소화 와줘야 인원수를 따라보세요. 최소 요구치. 최소로 요구하는 수요치를 얘기해요. 수요규모. 정상이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요구치를 이제 100명 정도 와줘야 됩니다. 근데 운영을 하려면 100명 정도 와줘야 돼요? 더 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게 이 상권까지 와야 되는 요 범위가 요게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
짜장면도 배달거리가 없어요? 배달거리가 있어요.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마트를 간다면 집 앞에 이마트 가지 저기 울산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권에 대한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100명은 와줘야 되나요? 더 많이 와주는 게 좋나요? 그럼 이 범위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유치보다 커야 돼요. 그다음에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은 얘는 이제 수요가 1이 아니라 제로예요. 딱 0이 되는 지점까지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제 프린트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탈라는 중심지가 수요자의 분포라든지 거시적으로 좀 봤어요. 중심지 형성 과정인데 따라보세요. 중심지, 배우지. 자, 그럼 중심지는 아까 점포가 있는 곳이죠.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재화 서비스를 공급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의 상권의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이고, 그다음에 상권. 상권을 제가 뭐라고도 했었죠? 배우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범위와 최소 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인데요. 이 중심 형성 과정을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자, 아까 따라서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한 가겠다는 거리죠. 그래서 이거는 중심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한의 범위로서 아까 제가 수요가 1이 돼야 됐어요? 0이 됐어요? 1이 되면은 거기는 아직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없는 지점까지 되니까 여기다가 형광펜 치시고 1입니까? 0입니까? 0.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최소 요구치. 중심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의 규모 100명 정도 와줘야 되겠죠. 그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해요. 판매자가 정상에만 얻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소비자가 얻는 경계까지 거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재화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 계층이 되면서 서로 다른 크기와 도달 범위가 있는데, 자, 아까 운영을 하려게 되면은, 자, 아까 따라해보세요. 학계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그럼 최소 구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얘가 재화도가 더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요구치가 항상 재화의 돌봄이 내에 있다는 거는, 자, 칠판 보세요. 최소 요구치가 여기 있고 재화의 돌봄이가 여기 있죠. 그럼 최소 요구치가 그러니까 안에 있습니까? 얘 안에 내에 있다는 얘기죠.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중심지에 대한 계층에 따라서 이 중심지가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 집 앞에는 동네 슈퍼가 가까워요. 그 다음에 좀 가면은 중형마트가 있고요. 더 가면은 대형마트가 있죠. 그럼 대형마트는 가까워요? 우리 집에서 더 멀어요? 근데 규모는 크죠? 다양한 기능을 하죠. 동네 슈퍼 같은 건 아이쇼핑이 가능합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시식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대형마트는 가능하죠. 그럼 다양한 기능을 더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집 앞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가깝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는 더 가깝습니까? 더 멉니까? 규모는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초등학교와 초등학교가 가까워요? 대학교와 대학교가 가까워요? 초등학교가 더 가깝죠? 고척길은 더 멀다. 자, 부산에는 시청이 여러 개 있나요? 시청이 하나밖에 없나요? 근데 주민센터는 많죠. 이게 주민센터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구청이 있기 때문에, 자, 중심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따라서 피라미드형. 그러면 시청은 중심지가 여러 개 있나요? 딱 하나밖에 없나요?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늘어날까요? 수는 줄까요? 줄죠. 그 다음에 이제 저차는 중차에 어느 정도 있지만 고차에 가면 분포가 줄기 때문에 분포가 줄어든다.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놨지만 우리 또 기본서의 요약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기본서에 가시면 어디가 요약으로 잘 돼 있냐면 페이지 17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에 요약이라는 단어 6번 나와 있나요? 그 외에는 다 프린트로 입력하시고요. 기억할게요.
고차는 거리가 더 가까워요. 우리가 이 대형마트나 시청이 더 멀어요. 저차가 더 가깝죠? 그럼 고차가 규모가 작습니까? 더 큽니까? 다양한 중심지기는 같죠? 그다음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수는 아까 피라미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수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죠. 그 다음에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또 분포도가 줄죠. 그 수와 분포는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이제 같이 보신다면, 아까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지는요, 중심지는 고차, 중차가 있는데 고차로 구분되며,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좀 저차 좋다는데요. 고차, 중차, 저차인데, 고차일수록 중심 간의 거리, 규모, 기능, 최소율고치가 작겠어요? 더 크겠어요? 크고, 저차로 갈수록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생긴 게 무슨 모델랑 같이 생겼어요? 피라미드형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셔서 이제 프린트랑 같이 묶어서 넘겨보세요. 이제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1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따라서 소매 인력. 학교 다닐 때 만류 인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체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질량 구배 비례와 거리 제곱 반비례해서 물체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중력 모형을 갖고 따져서 중심지의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서부터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만류 인력을 이제 배울 텐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해놨는데, 요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7, 8을 보시게 되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우리가 도시 단위로 가요.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가 4만 명이고, 여기가 1만 명이면, 자, 어느 도시의 상권이 더 크겠어요? A 도시가 크겠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려갈까요? A. 그럼 여기 C가 있다면, 거리가 먼 게 좋아요? 거리는 가까운 게 좋아요? 가까운 거. 멀면은 좀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유인력이라는 거죠. 그럼 자, 할게요. 자, 얘가 이제 상권에 대한 유인력은, 상권에 대한 유인력. 자, 가볼게요. 흡입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인구는 적어야 된다, 인구는 많아야 된다. 많아야 돼요. 자, 따라서 인구에 비례한다. 비례하고요. 거리는 먼 게 좋아요, 거리는 가까운 게 좋아요. 그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자, 요거 가장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인구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는요, 반비례.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크리스탈러가 중심지였죠. 그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었으면 얘는 중력 모형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여기 끌어당기는 유인력을 얘기하거든요. 유인력.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상거래 영향력의 유인력은, 자, 크기는, 자, 크기 인구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크기가, 규모가 이건 상점인데 이제 인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상점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더 크죠. 인구 규모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상권의 경계점. 이게 분기점인데,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권의 분기점이 조금 처음 하시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끌어당긴 힘이 같은 곳이거든요. 그럼 A가 4만 명이고 B가 4만 명이면 끌어당긴 힘이 틀려요, 끌어당긴 힘이 같아요. 맞죠?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따라서 중앙에 온다. 중앙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구매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100명 있으면 여기가 50% 간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만약에 A가 4만 명이고 B가 1만 명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멀죠? 근데 자, 따라서 작은 도시에 가깝다. 자, 왜냐면 100명이 있다면 여기에 1대1을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A가 규모가 작아요, 더 커요? 그럼 글로 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A, B가 크기가 A 도시가 오히려 B 도시보다 크다면, 자, 따라서 작은 도시 쪽에 가깝다.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들보다 낮은 계층의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보다 더 멀 거리에서부터 고기를 유인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느 쪽에서 가깝다고 하셔야 돼요? 작은 쪽에. 그럼 아까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깝죠? 그다음에 작은 도시에 가깝다. 그럼 아까 1대1로 온다는 자체에 만약에 100명이면 50%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를, 자, 얘는 구분을 했고요. 얘는 학교 다닐 때 컴파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거리를 잽니까? 자, 따라서 거리를 쟀다. 자, 따라서 공식을 만들었다. 얘가 이제 컨버스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컨버스는 구분을 하는 학자예요? 공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따라서 컨버스, 분기점 모형을 얘기를 해요. 소매에 대한 그 수정 소매인력을 얘기해서 분기점을 얘기를 해서 경쟁하는 두 도시 각각 위치해 있는 소매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 박스 치시고 확인했다. 내일리에 대한 소매인력 법칙을 수용했죠. 그럼 얘는 구분만 했나요? 그 거리를 쟀나요? 그래서 구매 지향량이 같은 그 상권의 분기점의 거리를 잰 학자는 네일리예요. 이건 컨버스예요. 컨버스죠. 다시요. 아까 네일리는 상권의 경계 지점의 거리를 쟀나요? 그 처음으로 구분을 했나요? 다음에 컴파스. 자, 얘는 그냥 있어요. 거리를 쟀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그 거리 위치를 잰 거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보세요. 허프. 자, 허프에 지금 중심지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그 크리스탈러가 수요자의 분포는 얘는 좀 개성으로 가고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이에요. 그럼 저랑 여러분 다 소비자라면, 소비자는 가장 먼 곳을 선택해요? 가까운 곳을 선택해요? 가까운 곳. 그 다음 얘는 이제, 이 고차라는 자체가 아직은 이제 대형마트가 등장했다는 걸 얘기 못 했는데, 보통 여러분들 동네 슈퍼가 있다면 여러 물건을 사러 가려면 대형마트 가시겠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여기 보세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또 고밀도 시가지 같은 데는 내부의 구매 중립성, 소비자가 기원한 소비자 형태에 따라 전문품을 또 판매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경험적인 이제 확률 이론을 제시한 거죠. 얘는 따라보세요. 확률 모형을 제시했는데, 자, 얘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제가 보겠는데요. 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고차,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칩니까? 지나치고.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확률 모형.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네일리는요, 네일리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일리는, 자, 따라해보세요. 두 개의 도시만 맞다. 근데 도시가 두 개만 있어요.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결정론적으로 딱 두 가지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라서 레일, 자, 우리 기차 레일은 출발점에서 끝점 딱 두 점밖에 없죠. 근데 얘는 확률을 얘기해서 따라서 여러 개를 얘기한다.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따가 이제 또 기본소에 나온 거 좀 체크해 드리겠는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만약에 여기가 홈플러스고 롯데마트면 다시 이마트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매출액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두 개입니까? 얘는 다수입니까? 다수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일리 이론에서 레일리는 소도시의 두 개에 대한 그 도시만 얘기했고, 얘는 대도시의 그 매장 면적으로 이제 소매상권 정도를 갔기 때문에, 자, 얘는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 점포 수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10번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들어볼게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은, 자,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 점포가 이마트가 더 생기면 내 매출액이 줄어들죠. 그럼 경쟁 점포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고, 자, 점포와의 거리가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면, 자, 따라합니다. 경쟁 점포 수. 한 번 더. 수.
자, 따라서 점포와의 거리. 자, 따라서 점포의 면적. 요 세 가지가 나온 거는 네일리가 이겼나요? 허프가 이겼나요? 허프가 이겼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서 수거면. 자, 우리가 무슨 이에 무슨 면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요 수거면이 뜨면 이건 네일 이론이에요. 이건 허프의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확률로 얘기해서, 확률로 이제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다 갑니다. 또 하나만 얘기해 드린다면, 자, 만약에 칩하를 잠깐 보세요. 아까 네일리는 그냥니까 도시 단위로 갔습니다. 도시 단위. A 도시와 B 도시.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C마을이 있으면 여기가 거리가 가깝고 얘가 규모가 크니까 일로 쏠려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산이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장애 요인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따지는 게 따라해보세요. 마찰계수.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찰계수로서 얘는 제곱이 아니라 이제 이걸 마찰계수로 따져서 마찰계수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18을 보시면은 자, 네일리는 따라서 도시 단위로 갔다. 이걸 허프가 매장 단위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상점의 소비자에 대한 유인용을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반비례. 자, 무슨 개수가 중요하다? 마찰 개수. 무슨 개수? 마찰 개수. 자, 그러면 네일리는요, 칠판을 보시면은 네일리는 그냥이니까 두 개 도시밖에 없습니까? 따라서 레일은 두 개밖에 없다. 결정론적으로 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얘는 산과 바다가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지에서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시적이고, 자, 그래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도시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허프는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개의 도시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이건 좀 미시적으로, 아까 따라해보세요. 마찰 개수. 그 마찰 개수가 크면 클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적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도시에 대한 이상을 비교했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무슨 개수를 강조했다? 마찰 개수예요. 얘는 결정론 쪽이에요. 얘는 확률론 쪽이에요. 확률론 쪽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게요. 책의 저자가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자, 제가 다른 것들은 제 책하고 똑같으니까 177페이지 가시면 밑에 2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파란 색깔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수거면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소비자가 A 점포로 쇼핑할 A 점포의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마찰 계수 들어갔죠? 경쟁 점포 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거면. 자, 따라서 경쟁 점포 수, 거리, 면적 이게 다 들어갔죠? 요거 다 들어가면 이건 네일입니까? 이건 허프 이론입니까? 허프 이론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가 떠들어댄 게 다 나오는데 자, 일단은 동그라미 3번은 제가 좀 쉬었다 갈 거고요. 동그라미 4번하고 5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번을 가시면 네일리와 컨버스는 무슨 단위로 갔어요? 도시 단위.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근데 허프는 도시 단위로 갔나요? 이 도시 내의 대도시의 매장 단위로 갔나요? 자, 시장 점유율이라는 걸 계산했죠? 크리스탈러 이론은 중심지 형성 과정이라면 얘네 둘은요. 따라해보세요. 중력 모형, 만류 인력. 자, 그래서 아까 중심지 간에 따라서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게 유인력이거든요. 지금 상호작용 찾으셨어요? 거기다 유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유인력. 유인력은 끌어당긴 힘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5번.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선택 가능한 점포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자, 아까 칠판 보시면 네일리는 따라서 두 개밖에 없다. 자, 따라서 결정됐다. 근데 허프는 그냥입니까?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두 개 이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일리는 선택 가능한 점포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은 허프는 그냥이요 확률이에요. 그럼 어떤 지역에 두 개입니까?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경쟁업체수가 입지할 때 이론적 소비자의 유인, 흡입력을 매상보를 추정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론이 안 먹힐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중력, 모형, 만류, 인력, 끌어당기는 힘. 그럼 아까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게 유인력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네일리는 딱 몇 개의 도시밖에 안 봤어요. 2개.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죠. 대화를 합시다. 그럼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가깝다면 그냥 산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힘들어. 장애적인 요인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런데 허프는 그냥입니까? 2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 업체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자꾸 이제 학문적인 접근만 해서 그렇지 일로 간다면 자 A 매장만 있어, B 매장만 있어, C 매장이 좀 이점할 수도 있어. 이점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경쟁 점포 수. 수를 생각한 거죠. 얘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따라서 마찰계 수. 산이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 어려워. 그럼 거리에 대한 마찰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허프에 대한 확률 모형이 나오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그건 이해했다는 거 보고 다시 갈게요. 자, 네일리는 그냥입니까? 소매 인력입니까? 그러면 인력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근데 몇 개의 도시밖에 없어요. 그냥요, 결정됐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자, 따라서 평지다. 평지는 물리적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거리 제곱이라는 건 상과 바다가 없다는 거죠. 근데 허프는 2개입니까? 2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수, 거면 경쟁 점포 수가 적어야 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면적이 커야 되죠? 이건 네일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이에요? 허프죠. 마찰기에 대한 시간적 거리고 2개 이상이고 얘는 이제 매장 면적이 필요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려운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전체적인 틀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컨버스 기억나세요? 자, 따라봐요. 컴파스 그린다. 그 컨버스는 요 공식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요 경계점은 오히려 큰 쪽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자, 왜냐면, 자, 따라서 끌어당기는 힘이 같다. 1대1이라면 100명 있으면 50명 가잖아요. 왜냐면, A가, 칠판 봐봐. A가 B보다 그냥이야 상권이 더 커. 대답해, 크죠? 그럼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 형성되는 건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들은 보다 낮은 계층보다 또 어떻게 먼 거리부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따라서 작은 도시에 가깝다. 그래서 요거 공식을 제한 학자가 따라서 컨버스. 컨버스는 구분을 했어요. 공식을 만들었어요. 컨버스라는 단어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제가 어디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어렵냐면 따라서 마찰계수.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죠? 이 마찰계수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좀만 쉬십시오.